네, 안녕하세요. 위클리 순서할 시간입니다. 전쟁이 실제로 시작이 됐습니다. 전쟁 이야기를 이렇게 요란하게 굳이 하고 싶진 않은데 증시에 어쨌든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팩트 기반으로만 빠르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미국 증시는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죠. 전쟁 시작 전까지만 해도 S&P 500 같은 경우에는 쭉쭉 빠지면서 조정장에 오히려 돌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시작한 이후에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기대감에 상승을 했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전쟁 소식 직후에 장중 105불까지, 그리고 WTI유 같은 경우에는 100불까지 찍고 나서 지금은 다시 90불대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도 목요일에는 장중 최대 62%, 하루에 62%까지 치솟았다가 빠진 상황이고요.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발표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물론 이 제재가 아직까지 최악의 제재까지는 아닌 상황이고 미군의 직접 참전 가능성도 일단 없다고 선을 그었죠. 노드스트롬2 가스관에 대한 제재, 노드스트롬2 가스관이란 거는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천연가스 송유관이죠. 유럽이 아무래도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가스관을 연결해서 더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유럽이 공급받고자 하는 이런 수요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를 위해 새로 지어놨던 아직 가동은 시작을 하지 않은 이 가스관을 승인을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은 에너지 공급을 더 수월하고 싸게 할 수 있으니 좋은 상황이었을 텐데 지금은 러시아산 모든 것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게 중요한 시기겠죠. 그리고 러시아의 주요 인사들, 러시아 주요 은행들의 서방으로부터의 자금줄을 차단을 했고 푸틴 개인에 대한 제재도 자산 동결 형태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것보다 러시아 은행들의 스위프트 코드를 지우는 게, 그리고 러시아산 에너지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게 더 빡센 규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규제는 아직 강하게 시작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스위프트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은행 간 국제 송금에 필요한 인식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은행들이 각자의 스위프트 코드를 갖고 있고 이 스위프트 코드가 있는 은행들끼리 결제망 안에서 돈을 보내고 송금하고 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건데요. 여기서 스위프트 코드를 삭제해버린다는 거는 결제 시스템에서 빠진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글로벌 금융권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러시아산 에너지나 농산물이 실제로 거래가 되기 위해서도 이 결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러시아 은행들을 다 쫓아내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반대하는 이들의 논리 자체도 결제를 막아버리면 인플레만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직접적인 제재 외에도 간접적인 제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유럽의 은행들과 중국 은행들의 일부가 러시아산 원자재 거래에 대한 자금 지원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원자재 국제 무역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금융기관이 하나로 껴서 실제로 이제 실물이 인도되고 돈이 지급되는 이 결제가 일어날 때까지 누군가가 보증을 서주는 게 관행입니다. 이게 수백 년 된 국제무역의 관행이고 그 과정에서 은행은 수수료를 받겠죠. 그런데 네덜란드 ING 은행과 라보뱅크에 이어서 최소 두 곳 이상의 중국 은행이 해당 업무를 멈추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스위스 UBS 은행의 경우에는 러시아 국채를 더 이상 담보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빠르게 손절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러시아 30년물 국채 가격인데요. 국채 가격이 이제 100에서 시작된다는 걸 생각하면은 지금은 70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뭐 가격만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겠죠. 그리고 이번 주 금융시장에서는 푸틴보다 파월이 더 무서워질 예정입니다. 마침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전쟁이 터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연준의 발언 하나하나가 증시를 계속해서 움직일 정도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죠. 어쨌든 지난주에 연준 인사들을 되돌아보면은 우크라이나 사태에는 큰 영향이 없었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메스터 총재 같은 경우 투표권이 있는 사람인데요. 3월 금리 인상 시작을 여전히 지지한다고 밝혔고요. 금리 결정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를 반영하긴 하겠지만 이게 오히려 인플레 우려를 더하는 이슈가 되면 됐지 긴축에 소심해질 이유는 없다는 스탠스를 밝혔죠. 그리고 연준 보우만 이사의 경우에는 3월에 기준금리 50bp 올리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는 매파적인 발언을 했죠. 일단 현재 기준으로는 뭐 전쟁 이슈까지 다 고려해서 3월 FOMC에서 금리 25bp 인상 확률을 76%로 보는 중입니다. 50bp 인상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2주 남짓 남은 다음 FOMC까지는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 각종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질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3월 금리 인상폭은 여전히 25bp가 우세, 그리고 연말까지 기준으로는 금리 인상 6회가 제일 우세, 그 다음으로는 7회일 가능성이 우세한 형태로 시장에 녹아 있습니다. 리오프닝 추세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방역 수칙을 전면 폐지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에서는 정말로 전면 폐지를 했고, 미국에서도 하와이 빼고 마스크 의무 규제가 모든 주에서 사라졌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동안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빡세게 코로나를 잡고 있었는데 올림픽 끝나고 나서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완화하는 걸 논의 중이죠. 호주에서는 2차 백신 접종자들 대상으로 국경을 전면 개방을 했고요. 유럽에서도 3월부터는 코로나 검사나 격리를 없애기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콩 같은 경우는 이와 완전히 반대로 가는 중인데요. 3월에 전 국민 대상으로 강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이것 때문에 학기도 더 단축을 한다고 하죠. 3, 4월은 원래 본격적인 학기 시즌인데 아예 방학을 이르게 시작한 다음에 학교들을 코로나 검사 센터로 쓴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사스라는 전염병을 크게 앓았던 국가이다 보니 전염병 방역엔 굉장히 빡센 나라죠. 회사들 실적에서도 리오프닝 추세를 볼 수 있는데요. 지난주 발표한 익스피디아에 이어서 부킹홀딩스도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고, 허츠 같은 경우 렌트카 업자인데요. 이 차량 공급을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있는 와중에 이동 수요가 늘어나면서 렌트비가 오르는 효과를 확인했죠.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건데요. 4분기에는 차량 한 대당 1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규제와 경기 부양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테크 규제는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회사들인 텐센트와 알리바바의 핀테크 자회사인 엔트그룹, 이런 회사들의 규제를 하고 있고, 이번에는 기업들이 메타버스라는 컨셉으로 자금 조달을 하거나 투자 상품 내놓는 거를 경고를 했죠. 투기성을 막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은행들에는 엔트그룹과의 사업이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는지 조사해보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혹시 또 무슨 규제가 튀어나올지 몰라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요. 2014년에 미국에 상장한 이후에 제일 낮은 성장률을 발표한 분기가 됐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것보다 기존 고객을 지키는 게 더 우선이라고 스탠스를 변경할 정도입니다. 중국에서는 다음 주에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3월 5일에 특히 전인대가 열리는데요. 여기서는 2022년 올해에 대한 경제 성장률, 이게 5% 전후일지 아니면 5.5% 수준일지 더 높을지, 여기에 대한 이런 목표치가 나올 예정이고, 고용시장 목표치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중국의 가장 큰 키워드인 내수 경기 부양을 어떤 키워드 위주로 풀어나갈지에 대해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주식시장 IPO 등록제 전면 도입, 홍콩, 대만 관련 발언 여부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점령을 하고 싶어 했던 홍콩이나 대만 관련 발언을 어떻게 할지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마지막으로는 지난주 있었던 핫 M&A 이슈들인데요. 한국의 서학개미들에게도 유명한 이 B2C 핀테크 회사인 소파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M&A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다운됐습니다. 어떤 회사를 사려고 했냐면 디지털 은행들과 핀테크 회사들의 기술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 B2B 회사인 테크니시스라는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했는데요. 소파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B2C로 시작한 회사이긴 하지만 B2B로 계속 사업 영역을 확장해온 이력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방향이 크게 다르진 않으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회사를 그 가격에 사야 했냐는 의문에 주가는 빠지게 됐죠. 그리고 바이오연료를 만드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회사 리뉴어블 에너지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인수 제안을 받고 매각 고민 중이라는 사실에 비싸게 거래되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석유 대장 중 하나인 쉐브론, 워렌 버핏이 계속 비중을 늘리고 있는 회사죠. 이 쉐브론이 $3 빌리언 주고 지르려고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전통 에너지 업체들이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늘리는 상황이고 늘려야만 하는 상황이기도 해서 거래가 될 때 더 비싼 값을 받고 팔릴 거라고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위클리에서는 전쟁이 종료되었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